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베개예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고민했는데요. 살면서 누구나 인생의 고비와 슬픔을 겪기도 하는데요. 오늘 부모를 잃고 파혼당한 처자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따뜻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파혼녀의 사연. 옛날 옛적 전라도로 내려가는 젊은 암행어사가 있었어요. 걸음걸이만큼은 다앙당했지만 차림새는 영 말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었지만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한 무명도포에 갓은 또 어찌나 낡았던지 테두리가 반쯤 부서져 겨우 머리 위에 얹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임금님의 눈과 귀가 되어 팔도를 누비는 암행어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차림이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젊은 어사는 발걸음을 늦추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이 마을 아무 곳에서나 하룻밤 묵어가야겠다. 이 마을 인심이 어떤지 한번 보자.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우물가였어요. 돌로 둥글게 쌓아 올린 우물 한쪽에 웬 처자 한 명이 두레박을 내리고 있었어요. 처자는 두레박에 물이 차오르는 느낌이 나면 다시 두 손으로 줄을 당겨 올리고 능숙하게 항아리에 물을 담았어요. 덕순이라 불리는 처자였는데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처자였어요. 덕순이가 무거운 항아리를 머리에 이려고 하자 젊은 어사는 슬며시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저, 낭자, 나는 길 떠나는 과객이온데 하룻밤 묵을 집 하나 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덕순이는 잠깐 젊은 어사를 훑어봤어요. 차림새는 남루했지만 눈빛이 맑게 빛이 났어요. 덕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신가요? 날이 어둡고 하니 그럼 저를 따라오시지요. 덕순이는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사뿐사뿐 앞장서 걸었어요. 젊은 어사가 뒤를 따라가자 한참 후에 나타난 것은 아담한 초가집이었어요. 안방 하나에 작은 방 하나, 그리고 광처럼 쓰이는 쪽방이 딸린 집이었어요. 덕순이가 살인문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숙부님,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왔다고? 아이고, 오늘 저녁이 하필이면 팥잎죽인데 손님을 여기로 데리고 오면 어찌하느냐? 도대체 생각이 있느냐 없냐? 숙부의 목소리에는 난처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젊은 어사는 못 들은 척하며 마당 한쪽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숙부님, 어찌 손님을 그냥 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그나저나 대접할 게 마땅치 않아 큰일이구나. 팥잎죽이면 어떻습니까? 손님께서 하룻밤 묵을 집을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잣집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아무데나 모시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우리 집으로 모셔왔어요. 숙부는 머쓱한 얼굴로 젊은 어사 쪽을 돌아봤어요. 나리, 일단 작은 방에 묵으시지요. 오늘 대접이 소홀하겠으나 저희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객에게 머물 곳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젊은 어사가 작은 방에 들어가 보니 방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그리고 방 안쪽 실렁이를 보니 어려운 서책이 가득 있는 게 아니겠어요? 딱 봐도 살림은 어려워도 뿌리 있는 집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잠시 후
덕순이가 소반에 팥잎죽 한 그릇을 들고 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리, 저희 사는 게 변변치 않아 저녁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밤에 남의 집에서 품을 팔러 가야 합니다. 마침 그댁에 내일 혼인이 있어 일손이 급히 필요하다 하시네요. 손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혼자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하루 잠만 자면 됩니다. 덕순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젊은 어사는 팥잎죽을 천천히 떠먹었어요. 별거 아닌 죽이지만 따뜻한 것이 속으로 들어가니 고단했던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젊은 어사는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찰랑살랑 들어오고 어디선가 풀벌레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젊은 어사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스르르 눈이 감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될 무렵이었어요. 마당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더니 안방 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숙부님, 내일 잔치라 고기와 술을 좀 가져왔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좀 드셔보실래요? 아이고, 이게 다 뭐냐? 내가 왜 그런 음식을 먹겠느냐? 그런 음식은 안 먹는다. 다 치워버려라.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찌 이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겠느냐? 나는 지금 분해서 못 견디겠다. 그래도 오늘 드신 게 별로 없으시니 드셔보셔요. 너는 이게 넘어가겠느냐? 되었다. 치워라. 네가 이렇게 바보같이 했으니 그 집에서 너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아이고, 답답해. 숙부는 말을 끝내고는 돌아 누웠어요. 방 안이 조용해지자 덕순이도 더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어요. 한편 작은 방에 누워있는 젊은 어사는 눈을 감은 채 있었지만 옆방에 소리가 들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듣고 있었어요. 뭔지는 몰라도 저 처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며 자았고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으리, 주무십니까? 아, 아니요. 아직 잠들기 전입니다. 젊은 어사가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덕순이는 쟁반에 삶은 돼지고기와 노릇노릇하게 부친 부침개, 그리고 술 한 잔을 챙겨왔어요. 마침 저녁에 팥잎죽 한 그릇만 먹어 속이 좀 헛헛하던 터라 젊은 어사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나리, 저녁 대접을 제대로 못 해드려 송구합니다. 제가 오늘 남의 집에서 일하고 오다 보니 이렇게 술과 음식을 받아왔습니다. 혹시 출출하시면 간단히 요기하고 주무시지요. 덕순이는 쟁반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술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니 정말 꿀맛 그 자체였어요. 젊은 어사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신세를 진 것도 감사한데 이리 귀한 음식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는데 뭔가 낭자에게 큰 사정이 있는 듯하여 무슨 사연인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집안을 대충 둘러보니 서책도 많아 양반집 같은데 어찌하여 이리 늦은 시간까지 품을 팔고 오셨나요? 덕순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조용히 말했어요. 아, 그게 말이죠. 실은 저희 아버지는 진사이셨고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덕순이 아버지 이진사와 이 마을 사는 변진사는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두 집안은 서로 오가며 각별하게 지내온 사이였고 두 진사는 나이도 같은 동갑이었어요. 어릴 적엔 같은 서당에서 나란히 앉아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함께 과거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공부한 끝에 둘 다 진사시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이었으니 이 고을 사람들 눈에는 두 집안이 친척보다 더 각별한 집안으로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 한 잔을 기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언젠가 자식을 갖는다면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간에 자식들끼리 혼인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좋은 생각이네. 자네 집안만큼 이 근방에서 훌륭한 집안이 없지. 내 자네와 사돈을 맺는다면 자식들 걱정은 전혀 안 될 것이네. 두 사람은 화한하게 웃으며 술잔을 짠소리나게 부딪혔어요. 그리하여 두 집안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혼을 맺은 사돈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변진사 집에는 아들이 태어나고 이진사 집에서는 딸 덕순이가 태어났어요. 하늘이 인연을 딱 맞춰준 것처럼 두 아이는 그렇게 세상에 나온 것이었어요. 그렇게 걱정 없이 살던 어느 날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법이 없잖아요. 이진사가 가을부터 감기처럼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차도가 없이 오히려 몸이 점점 야위어 갔어요. 덕순이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무렵 이진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다고 홀로 남은 덕순이 어미가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평생을 집안에서 바느질과 음식을 하며 살아온 양반집여인이었으니 돈을 벌 줄 알겠어요? 그냥 아끼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땔감도 아껴 썼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몇 해가 지나니 세간살이를 하나둘 팔기 시작했어요. 무쇠솥을 팔고 옥비녀도 팔고 나중에는 땅 문서를 조금씩 내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와집을 처분하고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보다 못한 변진사는 생각했어요. 이진사가 죽고 나니 그 잘 나가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그나저나 내 큰아들과 이진사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혼을 했는데 저런 집안의 여식과 사돈을 맺는다면 내 자식 앞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되겠는데 사돈네가 잘 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보태줘야 될 판이니 아주 곤란하구나. 그래도 변진사는 세상에 이목이 있으니 이진사댁 모녀가 굶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기로 했어요. 덕순이 어머니는 사돈될 집 변진사댁에서 하인처럼 허드렛 일을 하며 살게 되었어요. 덕순이 어머니는 이제 이것저것 가릴 게 없었어요. 여기저기 품을 팔고 밤이면 등잔 밑에 쪼그려 앉아 삭바느질을 했어요. 눈이 침침해도 손가락 뼈마디가 아파도 바늘을 놓지 않았어요. 오직 덕순이 하나를 잘 키워서 시집 보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허리가 조금씩 구부정해지고 얼굴엔 핏기가 없어졌어요. 걸음걸이도 전 같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덕순이 어머니가 굳은 결심을 하고 사랑방에 있는 변진사를 찾아가 말했어요. 변진사 나리,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예, 다름 아니라 우리 덕순이와 진사어른 아드님과 아주 오래전에 정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혼례를 이제 했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변진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변진사는 말했어요. 아, 혼례요? 지금 혼례를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어 좀 더 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혼례가 그리 늦은 나이도 아니고 하니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헌데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점점 좋지도 않고 하여 조금이라도 제가 건강할 때 덕순이 혼례를 챙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돈들 변진사 댁에 폐가 되지 않을 듯하여. 아, 뭐 그렇게까지요? 혼례가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니 그런 건 걱정 마시지요. 공부는 다 때가 있으니 제 아들이 과거 시험 준비하는 동안만큼은 글 공부를 좀 더 시키고 싶습니다. 변진사는 그렇게 말을 둘러대며 자리를 피했어요. 덕순이 어머니는 돌아서는 변진사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덕순이 어머니는 끝내 딸의 혼례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몸이 이미 오래전부터 버티고 버티던 것이었는데 결국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던 것이었어요. 덕순이는 16의 나이에 혼자가 되었어요. 갈 곳이 없어진 덕순이는 근처 사는 숙부의 작은 초가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방이라 해봐야 겨우 누울 만큼 나오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덕순이는 군말 없이 그곳에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하던 대로 새벽같이 일어나 변진사 집으로 건너가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피며 잔심부름을 했어요. 정혼한 집안에서 하인처럼 일하는 신세였지만 덕순이는 그 일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숙부집도 집만 있지 살림이 변변치 않아서 입하나느는 덕순이가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상황이 답답해지자 숙부가 덕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 그 변진사 놈은 너와 그 집 아들 혼례하기로 약조했으면 얼른 혼인시킬 것이지. 네 어머니가 네 혼례도 못 보게 하고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숙부님, 이렇게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숙부님 살림에 보탤게요. 내가 너 일 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솔직히 나도 나이도 먹고 몇 해 전 일하다 다쳐서 뒷바라지할 힘이 없다. 어찌되었든 우리 집 식솔이 되었으니 부지런히 일하거라. 숙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덕순이가 딱하고 안쓰러웠어요. 말이 거칠었지만 마음이 모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자기 몸뚱이 하나도 빠듯한데 조카까지 건사하려니 그 답답함이 말로 나온 것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덕순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변진사 집에 가서 일을 하고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오는 날들을 반복했어요. 숙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결국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싶어 어느 날 숙부는 다한단히 마음먹고 변진사 댁을 찾아갔어요. 변진사 댁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부엌에서 일하는 덕순이었어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떼고 있었는데 정말 종이 따로 없어 보였어요. 숙부는 그 모습을 보자 우라통이 치밀어와 씩씩거리며 사랑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진사어른 계십니까? 아, 이게 누구신가? 이진사 아우되는 분 아니신가? 어서 오시게. 헌데 얘까지 어인일인가? 그게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댁 아드님과 덕순이가 태어나기 도전부터 정혼하지 않았습니까? 하여 어서 혼례를 했으면 합니다. 덕순이가 저리 부모 돌아가시고 제가 데리고 있으나 저도 숙부로서 챙기는데 한계가 있으니 어서 덕순이를 며느리로 맞이해 주시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아들과 정혼이라니. 덕순이 숙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듣기로 형님과 변진사나리께서 자식들 정혼 약조를 했다 들었고 돌아가신 형수님도 그리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들 정혼 이야기는 그저 술김에 나눈 이야기였네.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는가? 몇십 년 전 술김에 한 소리를 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아니, 뭐라고요? 어찌 말씀을 바꾸십니까? 술김에 장난삼아 오간 말을 너무 깊게 새기신 것 같네. 술자리에서 오간 말 때문에 덕순이가 저리 아직 혼례를 안 하고 있다면 내가 따로 혼처를 알아봐 주겠네. 그리고 내 아들은 정식으로 혼담이 오가는 곳이 있으니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마시게. 남의 혼사길 망치네. 아니, 뭐라고요? 사실 변진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딴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건넌마을 최참봉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마침 혼기가 찬 여식이 있었어요. 최참봉과 사돈을 맺는다면 아들의 앞날에 드은든한 뒷배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변진사는 벌써 그 혼담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덕순이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숙부는 뒷목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끼며 변진사댁을 나왔어요. 하늘이 노을해졌고 발걸음이 휘청거릴 지경이었어요.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감히 이런 소리를 입에 담지도 못했을 것인데 이 처죽일 놈 변진사 괘씸하다 괘씸해. 저녁 무렵 덕순이가 하루 일을 마치고 힘없이 집에 들어오자 숙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짜고짜 말했어요. 덕순아, 너 당장 그 집에서 나오거라. 그 집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그냥 일꾼으로 하인으로 쓰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다른 집안 여식에게 아들을 혼인시킬 거라고 했다. 네? 뭐라고요? 변진사댁 도련님이 다른 집안 여식과 혼인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맞다. 내가 변진사한테 똑똑히 들었느니라. 오래전 오간 혼담은 그저 술김에 농으로 한 소리라고 하더구나. 그런 괘씸한 놈한테 너는 물론이고 너의 아버지까지 농락당한 것이다. 형님과 형수님이 안 계시니 우리가 못 볼 꼴을 당하는구나. 숙부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덕순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어쩌면 이미 마음 한켠에서 짐작하고 있었어요. 변진사댁 식구들이 자기를 대하는 눈빛이 해가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덕순이도 알고 있었어요. 숙부가 말했어요. 덕순아, 나도 이 동네 괜찮은 신랑감을 알아볼 것이니 일단 그 댁에 내일부터 가지 말거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덕순이가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어요. 숙부님, 그래도 다른 집에 품팔이 가는 것보다 그 집이 품삯을 많이 쳐줍니다. 저도 그렇고 숙부님도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형편에 그 돈 벌려면 쉽지 않습니다. 허니, 혼인 문제를 떠나 일단 일은 할게요. 너는 자존심도 없는 것이냐? 어찌 그런 집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덕순이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그래도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씩씩하게 말했어요. 숙부님, 저도 언젠가 혼례해야 되고 혼수도 장만하려면 돈 벌어야지요. 저요, 더 좋은데 시집 가려고 돈 버는 것이에요. 허니, 그냥 눈 감아 주세요, 숙부님. 덕순이의 지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젊은 어사는 한동안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가득한 채로도 씩씩하게 지난 사연을 다 털어놓은 덕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털어놓으니 한편으로 속이 홀가분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젊은 어사는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제가 그런 집안의 음식을 먹었네요. 비록 저희 집안의 일이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음식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건 정정당당하게 제가 일해서 받아온 품삯의 일부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혼례 준비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니 그냥 맛있게 드셔주시지요. 덕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젊은 어사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낭자, 혹시 이 집에 지필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좀 써도 될런지요. 덕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후 벼루와 붓 그리고 종이를 들고 와서 젊은 어사 앞에 내려놓고 덕순이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방문을 닫고 나갔어요. 젊은 어사는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진사의 죽음 이후 원래 남편이 될 사내의 혼례 음식을 준비하고 돌아온 처자 덕순이의 사연을 한자 한자 써내려갔어요. 서찰을 다 쓰고 나서 젊은 어사는 방문을 살짝 열어 손을 몇 번 흔들었어요. 그러자 낮에도 보이지 않던 수행원 사내가 소리 없이 나타나 젊은 어사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젊은 어사가 말했어요. 이 서찰을 이고을 현감에게 전해주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행원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관아에 도착한 수행원이 마패를 꺼내 보이자 관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암행어사가 왔다는 말 한마디에 다들 얼굴이 하얘졌지 뭐예요? 평소에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도 어사마패 앞에서는 가슴이 처얼렁하는 법인데 그 마패를 직접 눈앞에 들이밀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 고을 현감은 잠들어 있다가 불이 나게 깨어났어요. 의복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허둥지둥 나와서는 수행원이 내미는 서찰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서찰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고을 현감 보시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조선 팔도를 순찰하는 어사요. 헌데 이 마을에 오래전 정원약조를 맺은 집안에서 상대 가세가 기울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조를 일방적으로 파한 자가 있어. 그 자는 이 마을에 사는 변진사로 마침 내일이 그 집 장남이 다른 집안과 혼례를 올리는 날이라 하오. 이는 이 나라의 예에 어긋나는 행실이며 더구나 고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양반이 행할 도리가 아니오. 당장 이를 바로잡으시오. 내일 나도 그 자리에 직접 나설 것이오. 현감은 서찰을 천천히 접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내가 직접 나서서 이 고을의 예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어사나리에게 잘 보여야겠다. 그나저나 나는 내 모가지 날아가는 줄 알고 벌벌 떨었는데 다행히 아니구나. 10년 감수했네. 다음 날 아침, 현감은 의복을 다한단히 챙겨 입고 말에 올라탔어요. 한편 변진사 댁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마당의 아들이 최참봉 집안의 여식과의 혼례를 치르러 사모간대를 갖춰 입고 말 앞에 서 있었어요. 하인들이 예물 보따리를 나르고 집안 식구들이 모두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현감이 포졸들을 앞세우고 말을 타고 위엄 있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변진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아니, 현감 나리께서 아침부터 저희 집에 어인일이신가요? 변진사께서는 아드님을 어느덧 여식과 혼인시키려고 보내시는 건지요? 저희 아들은 건넌 마을 최참봉댁 여식과 혼례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헌데 그건 왜 하문하시는지요? 그게 내가 이 아침부터 온 연유이올시다. 도대체 왜 이런 혼례를 올려서 관아에 분란을 만드는 것이오? 진사라는 분이 채통 없이 약조를 함부로 깨도 되는 것이오. 약조를 함부로 깨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녕 내가 그 이유를 낱낱이 말해야 아는 것이오. 변진사는 정녕 모르는 것이오. 변진사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젊은 어사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덕순이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자 변진사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어요. 사모간대를 입고 서 있던 아들도 그 모습을 보자 눈이 커지더니 서서히 안색이 변했어요. 현감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듣기로는 저기 오는 처자의 부모인 이진사는 변진사 아드님과 태어나기도 전부터 혼인약조를 맺은 사이라 들었소만. 제 말이 틀린 것인가요? 아니, 그게 말이지요. 술김의 법과 그저 농으로 나는 말이옵니다. 그래요? 허면 저기 어사나리 앞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지요. 네? 어사날이라고요. 변진사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인처럼 일하던 덕순이가 암행어사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으니 변진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젊은 어사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변진사 앞에 섰어요. 표정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싸늘했어요. 죽일 듯하면서도 점잖은 그 눈빛에 보는 사람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아, 변진사 어른이신가요? 내 듣기로 그대가드님과 이고을 덕순이 처자가 복중 아이로 있었을 때부터 정혼을 한 사이라 들었는데 오늘 아드님은 어디로 혼례하러 가시는지요? 덕순낭자는 이 혼례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내일이 변진사 어른과 아드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진사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변진사 아들도 사모간대를 갖춰 입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변진사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어요. 그게 말이지요. 그게. 그때 젊은 어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가로막았어요. 자, 내가 어사로서 말하겠는데 지금부터 하는 말에 한치의 거짓이 없어야 하오. 나는 이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덕순이 낭자 그리고 주변 친척들에게 들은 말이 있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하문하는 것이오. 그대의 말 한마디에 변진사 어른은 물론이며 아드님에게 이 나라의 혼례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로 엄한 벌을 내릴 것이오. 자, 지금 변진사 아들은 어디를 가는 것이오? 변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포졸들이 늘어선 가운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몰려와 멀찍이서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변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게 말입니다. 송구합니다, 어사나리. 제 아들과 이진사의 여식 덕순처자는 오래전 정혼한 사이가 맞습니다. 다 제 부덕함과 욕심으로 혼사를 파토냈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다 큰아들이 그저 방조한 것 또한 죄이지요. 이 정혼약조는 오늘이라도 지킬 것이요 말 것이요? 그 대답에 따라 지금 변진사와 아들은 관하로 가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소. 어사나리 알겠습니다. 원래 약조대로 덕순이 처자와 제 아들을 혼인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어요. 젊은 어사와 현감이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 덕순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말했어요. 어사나리 그리고 현감나리 저를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이미 파투난 혼례를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변진사 댁은 물론이며 저에게도 행복한 혼인이 되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젊은 어사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아니, 덕순낭자, 그래도 그렇지. 파혼한 과거는 낭자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니 그냥 원래대로 혼례를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혼했으나 파혼한 거나 마찬가지로 살았고 또 이 마을에서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에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허니 저는 이 혼례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변진사 어른의 과오를 인정하시고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의 신의를 저버린 것을 사죄하여 주십시오.
덕순이의 말이 얼마나 당당했던지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다가 이내 조용해졌어요. 변진사와 아들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덕순아, 내가 어리석었다. 미안하다. 너의 아버지와의 신의를 저버린 나를 용서하지 말거라. 미안하다. 내가 네 아버지 무덤에 가서 사죄를 한 번 더 하겠다. 덕순이는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덕순이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마음 간직하시고 나중에 저희 아버지 하늘에서 만나거든 사죄하여 주십시오. 덕순이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어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고개를 꼿꼿이 세우며 집으로 돌아온 덕순이는 젊은 어사를 마주하자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사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살며 마음속에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덕분에 마음에 맺힌 한을 풀었습니다. 덕순 낭자는 이제 어찌할 것이요? 저는 이 고을을 떠날 것입니다. 정식으로 파혼한 여인이라 오히려 떠나는 마음이 홀가분하네요. 저도 세상 구경하면서 어른이 정한 인연이 아닌 제가 마음으로 정한 인연과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래도 어사나리 덕분에 저도 이 고을을 후련하게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사나리,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젊은 어사는 전라도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덕순이는 한양 쪽으로 보찜 하나 들고 길을 나섰어요. 덕순이는 몇 날 며칠을 걸었어요. 산길을 넘고 들판을 지나고 개울을 건넜어요. 그렇게 걷고 걷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저기 멀리 커다란 기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을도 없고 이웃집도 없이 그 집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기와집이긴 한데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어요. 기와장마다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지붕 틈새 사이로는 자풀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덕순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는 건가? 폐가인가? 폐가면 그냥 맘 편하게 하루 쉬다 가야겠다. 덕순이는 삐걱거리는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어요. 마당은 넓었지만 오랫동안 쓸지 않았는지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덕순이가 두리번 살피며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안쪽 방문이 열리더니 사내 하나가 나왔어요. 나이는 젊어 보였고 차림새는 선비 같았어요. 윤갑이라 하는 사내였는데 이 집에 사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윤갑이는 덕순이를 보자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아, 뉘신가요? 실례합니다. 저는 길 떠나는 과객이옵니다. 죄송한데 날이 빠르게 저물어서 오늘 하룻밤 예서 묵어가고 싶습니다. 윤갑이는 순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녁은 대접해드릴 수 있지만 묵으실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집 하나가 나옵니다. 잠은 거기서 주무시지요. 왜 그런가요? 딱 봐도 빈 방이 아주 많아 보이는데요. 저녁까지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밤이슬만 피하도록 빈 방 하나만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게 말이지요. 다 낭자를 위해 말씀드리는 말씀이니 오해 마십시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주먹밥과 감자를 싸드릴 것이니 어서 가시지요. 덕순이는 윤갑이의 얼굴을 유시임히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눈빛이 몹시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두려운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헌데 이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게 말이지요.
원래 이 집은 저희 가문이 대대로 살던 집이었고, 예전에는 식구가 많았는데 해마다 이맘때쯤 한 명씩 죽어나가 이제는 제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밤은 제 차례입니다. 저는 죽을 운명이지만 낭자까지 굳이 여기서 목숨을 잃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서 묵으시지 마십시오. 어서 가세요. 덕순이는 잠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허면 나리도 같이 도망치세요. 왜 여기서 그냥 죽으려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나리가 죽을 운명이면 적어도 저는 죽지 않을 것이니 저는 여기서 자겠습니다. 그리고 나리를 돕고 싶습니다. 윤가비는 덕순이의 진심 어린 눈빛에 잠시 멈칫했어요.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겁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결국 남녀가 한 방에 있을 수는 없는 법이라 윤가비는 덕순이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바로 옆방에서 지키기로 했어요. 등잔불에 기름을 넉넉히 부어 방안을 최대한 밝게 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 방에 있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덕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소리를 죽였고 윤가비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귀를 쫑긋 채우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가압자기 바깥에서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어요. 그러더니 뭔가 툭툭 부딪히는 소리, 알 수 없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윤가비와 덕순이는 거의 동시에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 괴이하게 생긴 존재가 딱 버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형체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그 주변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주 으스스했어요. 윤가비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말했어요. 누구냐? 원귀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체를 밝혀라. 괴이한 형체가 매서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난 내 아버지의 노비 문서를 찾으러 왔다. 그게 언제적 문서이냐? 내가 찾아보겠으니 어떤 문서인지 말해보거라. 네 증조 할아버지가 고리대로 내 아버지를 노비로 이댁에 들였다. 내가 멀리 외지로 나가 돈을 벌어서 내 아버지 노비 문서를 찾으러 갔으나 내 아버지는 이미 멀리 팔려가 죽었느니라. 나는 그 문서를 찾다가 억울하게 죽었다. 나는 그 문서를 반드시 가져야겠다. 알겠다. 잠시 기다리거라. 한번 찾아보겠다. 윤가비와 덕순이는 등잔불을 들고 허겁지겁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문갑을 열어보고 실엉 위에 먼지 쌓인 보따리를 풀어보고 마루 밑에서부터 다락방까지 싹 뒤졌어요. 하지만 집안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식구들이 하나씩 떠나면서 많은 것이 사라진 뒤였어요. 서책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문서라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윤가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윤가비는 원귀 앞에 가서 말했어요. 이보시오.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되었고 문서는커녕 서책 하나도 제대로 남은 게 없소. 허면 네가 죽어야겠다. 각오해라. 내 아버지의 원수 집안을 내가 박살내겠다. 원귀가 윤가비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덕순이가 두 사람 사이에 부울쑥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잠깐! 그 한마디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윤가비도 원귀도 둘 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바람도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그리 중요한 문서이면 그대가 직접 찾아보시오. 아니 뭐라고? 증조 할아버지와의 원한이라면 윤감나리의 할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일인데
증조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윤감나리가 어찌 알겠소? 직접 찾으시오. 왜 애꿎은 증손자를 괴롭히는 것이요? 너무 놀란 윤가비가 덕순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낭자, 그러지 마시오. 이 원귀와 낭자는 무관하니 어서 물러서시고 안으로 들어가시오. 아닙니다. 아무리 귀신 앞이라도 할 말은 해야죠. 자, 들어보십시오. 그대의 아버지의 원한으로 윤감나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물론이고 이 집안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았소? 그러면 원한 풀어질 때도 됐지 않았소? 기어이 대를 끊어놔야 속이 후련하겠소? 이렇게 다 죽이면 그대는 환생에서 다음 생에 제대로 된 삶을 살 거라 생각하시오? 이승이건 저승이건 간에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만 억울하다고 이렇게 다 죽이면 될 것 같으시오? 이 집 후손들 억울한 거는 안 보이시오? 덕순이가 거침없이 밀어붙이자 원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반박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원기는 그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 중한 문서 직접 찾아가시오. 괜히 엄한 사람 죽이고 그대도 염라대왕 앞에서 크게 당하지 마시오. 우리는 그대가 그 문서 찾도록 도울 것이니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하시오. 원기는 속으로 막막했어요. 사실 그 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원기도 아버지에게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원기는 살아생전 글을 배우지 못했으니 문서를 눈앞에 갖다 놔도 알아볼 재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덕순이 말대로 아무 죄도 없는 후손을 또 죽였다가는 다음 환생은 정말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옆에 서 있는 처자 덕순이는 이 집안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 함부로 했다가는 그야말로 천년지옥행 확정이 자명했어요. 결국 원기는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 그냥 물러설 수도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문서를 찾는 신용을 했어요. 방안을 들락날락하고 마루 밑을 들여다보고 창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한참이 지나 하늘이 슬슬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덕순이와 윤가비는 눈을 마주쳤어요. 덕순이가 먼저 말했어요. 이보시오. 날 밝으려 하오. 내 듣기로 원귀들은 날이 밝으면 안 된다는데 괜찮으시오? 좀 서두르시오. 가만히 있거라. 내 찾고 있지 않느냐. 원기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많이 힘이 빠져 있었어요. 덕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혹시 오늘 못 찾으면 내일 와서 찾으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빈속에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더 못 찾는 법이니 내일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시오. 먹고 힘내서 찾으면 좀 나을 것이요. 우리가 정성껏 요기할 거 준비하겠소. 그러자 원기는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그럼 탁배기의 삶은 고기랑 파전을 준비하시오. 알겠소. 그리하리다. 동쪽 하늘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자 원기는 스르르 사라졌어요. 바람도 잦아들고 마당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덕순이와 윤가비는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눈을 붙였어요. 밤새 긴장했던 터라 몸을 눕자마자 골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뜨자 두 사람은 장터로 길을 나섰어요. 장터는 제법 활기찼어요. 생선 장수가 목청 높여 외치고 옷감 가게 앞에는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장터를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골랐어요. 탁배기 한 동이, 돼지고기, 파전 재료들을 샀어요.
그런데 덕순이가 문득 옷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날이 괜찮으시면 저기 남자 옷 한 벌에 가죽신이랑 고급갓도 하나 사시지요. 그건 왜인가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그냥 가시지요. 아니요, 필요해요. 저만 믿고 일단 남자 옷 한 벌 제대로 사시지요. 윤가비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덕순이의 눈빛이 워낙 확신에 차 있어서 그냥 따랐어요. 곱게 짠 비단 바지 저고리에 도포, 가죽 신발과 바한 듯한 갓을 골라 비단 보자기에 고급게 쌌어요. 음식 재료도 넉넉하게 장만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윤가비가 무거운 짐을 나눠들면서 덕순이를 바라봤어요. 자기 집안일도 아닌데 떠나지 않고 제일인 양 팔 걷고 나서는 덕순이가 참으로 고맙고 의지가 되었어요. 파전을 붙이고 있는 덕순이에게 윤가비가 다가가 말했어요. 낭자, 정말 고맙소. 내가 제대로 대접을 하지 못할 망정 이리 목숨까지 신세를 졌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음식 장만까지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리가 아니었으면 저도 산속에서 자다가 산짐승 먹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파전 맛은 어떤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맛이 어떠십니까? 입에 맞으신가요? 덕순이가 막 붙여낸 파전 한 조각을 집어 윤가비 입속에 쏙 넣어주자 윤가비는 천천히 씹으며 말했어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낭자는 손맛이 정말 좋으십니다. 두 사람은 어젯밤에 심란했던 기억을 잠시 잊고 화한하게 웃었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미소가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안에 퍼졌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원기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음식을 상에 가지런히 차려놓고 탁배기도 사발에 따라두었어요. 집안의 등잔불을 밝히고 어둠이 깔리는 것을 바라봤어요. 이윽고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더니 어둠 속에서 원기가 으스스하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자 덕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셨소? 좀 늦으셨소. 어제 그대가 말한 음식이요. 음식 식으니 어서 드시오. 배고플 수 있어 넉넉히 만들었으니 많이 드시오. 원기는 잠시 멈칫하더니 상 앞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파전을 집어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삶은 고기를 집어 입에 넣고 탁배기를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평생 원한만 품고 살다가 오랜만에 대접받은 음식이었던 터라 먹는 모습이 어딘가 애처롭기도 했어요. 원기가 어느 정도 배를 채울 무렵 덕순이가 고급게 싼 비단 보따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다 드시고 이것을 입어보시지요. 원기가 고개를 갸웃하며 보따리를 풀었어요. 안에는 곱게 짠 비단 바지 저고리와 도포가 개어져 있었고 가죽으로 만든 고급 신발과 갓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원기는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내려다보다 물었어요. 이게 무엇이오? 우리가 그대를 위해 준비했소. 보아하니 이 집에 깊은 원한이 있는 듯한데 이 댁의 큰 잘못으로 피해를 본 그대에게 드리는 이 집 자손 윤감나리의 선물이오. 용서의 의미를 떠나서 그냥 받아주시지요. 부디 다음 생에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으로 환생하시오. 그렇소. 저는 이 집 자손으로서 용서까지 바라지 않소. 그저 그대의 옷이 너무 추워 보이니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대가 찾는 문서를 찾으시오. 끝까지 문서 찾는 거 돕겠소. 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돌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좀 훌쩍이는지 어깨가 살짝살짝 들썩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남은 음식을 천천히 집어먹었어요. 탁배기를 한 모금 마시고
파전을 한 점 집고 탁배기 한 잔 마시고 삶은 고기를 또 집었어요. 음식을 다 비운 원기는 비단 보따리를 들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덕순이와 윤가비는 말없이 밖에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원기가 밖으로 나왔어요. 비단 바지 저고리에 도포를 반듯하게 갖춰 입고 고급 신을 신고 갖가지 단정하게 쓴 모습이었어요. 아까 으스스하던 형체와는 영 딴판이었어요. 어딘가 수줍은 듯 서 있는 모습이 평범한 사내처럼 보였어요. 원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오래전 원래 이 집에 깊은 원한이 있지만 그건 오래되어 너와 무관하다 생각한다. 너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어 미안하다. 네 할아버지와 하인들 간에 실랑이를 하다가 나는 죽었는데 그때 네 증조부께서 내 묘자리에 항아리에 은자를 가득 넣어 내 젖은 가는 노잣돈으로 주었다. 이 집 뒤편으로 하한참을 가다 보면 바위 앞 작은 묘 앞을 파보면 나올 것이다. 그건 네가 갖거라. 그 말을 끝으로 원기는 뒤돌아섰어요. 비단 도포자락이 밤바람에 흔들리더니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어요. 문서도 모두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랜만에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깨끗한 옷 한 벌 입고 조용히 떠난 것이었어요. 마당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덕순이와 윤가비는 한동안 원기가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다가 서로 마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긴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두 사람은 원기가 말한 묘자리로 가보았어요. 풀을 헤치고 하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이끼 낀 큰 바위 앞에 풀이 무성하게 뒤덮인 작은 묘 하나가 나왔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묘였어요. 두 사람은 묘 앞에 가지런히 무릎을 꿇고 간단하게 제를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원기가 말한 대로 묘 앞을 조심스럽게 팠어요. 한 사압, 두 삽, 흙을 파내다 보니 안에서 투욱하고 뭔가 단단한 것에 삽이 걸렸어요. 흙을 걷어내자 정말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흙이 있었지만 은자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윤가비는 항아리를 덕순이 앞으로 내밀며 말했어요. 이것은 낭자 것이요. 낭자가 나를 도와줘서 나는 목숨을 부지하였고 집안도 지켰소. 덕분에 이 집안은 대가 끊기지 않았소. 이 항아리는 낭자가 가져가시오. 덕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리, 저도 나리가 저를 길가에 재우려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하한참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두 사람 얼굴에 환하게 비추었어요. 그때 윤가비가 수줍게 말을 꺼냈어요. 낭자만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이 돈을 쓰시겠습니까? 낭자와 함께 원기도 물리쳤으니 저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낭자와 함께라면 저는 인생의 고비를 넘기며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순이는 잠깐 윤가비를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대답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 은자로 오래된 기와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삐걱거리던 대문을 새로 했고 기와장도 새로 갈았어요. 환해진 집을 보고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어요. 흉흉한 소문이 돌던 집이 이렇게 달라졌다니 다들 신기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생기며 한 집, 두 집이 생기더니 어느새 그 주변으로 어엿한 마을이 생겨났어요. 사람이 모이자 웃음소리도 모였어요. 덕순이는 어릴 적부터 남의 집 일을 하면서 천덕꾸러기로 살았고 윤가비는 오랜 세월 죽음의 공포 속에 혼자였던 기억이 있었기에
누군가 곁에 있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렇게 덕순이와 윤가비는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동안 사랑해 주셨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이야기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이야기 베개에 올려두었어요.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